안녕하십니까. 202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의 출제 경향 및 학습 전략에 대해서 설명할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영어교사 최철욱입니다. 자, 오늘 6월 모의평가의 전반적인 경향과 앞으로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6월 모의평가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의평가는 작년 수능과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해서 이제 다소 쉽게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은 평이하게 출제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학생들한테 좀 많이 친숙한 소재,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었던 소재와 또 소재를 다뤘고, 그리고 주제가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지문을 좀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특히 우리 대의 파악 유형에서 이런 지문이 좀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글의 흐름, 논리 구조가 좀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글이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의 중심 내용과 요지를 파악하기가 다소 조금 수월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수능이죠. 작년 수능의 난이도가 엄청 높았습니다. 그래서 불수능이라는 말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는 좀 많이 쉽게 출제될 거라는 그런 예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많은 수험생들이 그 최저 등급을 영어 때문에 못 맞춰서 대학을 진학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슈가 좀 되어가지고 영어 난이도 조절에 좀 실패했다 이런 여론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많이 쉽게 출제될 거라고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평이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지막지하게 쉬운 그런 시험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선택지 구성의 원리를 기존의 수능 선택지 구성의 원리하고 동일하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지문은 좀 쉽게 독해가 되지만 선택지에서 학생들이 조금 혼란을 겪을 만한 여지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만들 때 보면 지문에서 자주 언급된 단어를 활용을 해서 이제 선택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주제를 좀 애매하게, 좀 정확하지 않게 파악했을 때는 조금 선택지를 고를 때 혼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꾸면 얘기하면 이번 시험에서는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어렵지 않게 이 선택지 판별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글을 정확하게 읽고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이제 그 고득점으로 가는 핵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작년 구모와 수능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어려웠던 이유가 지문의 핵심 내용을 활용한 오답 선택지가 좀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파악하더라도 선택지를 딱 봤을 때는 주문의 핵심 내용이 거기에 선택지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웠는데 이번 6월 모의평가에는 지문의 핵심 내용을 활용한 오답 선택지는 조금 제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제나 요지를 좀 명확하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면 선택지는 좀 자동으로 걸러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번 6월 모의평가는 대의 파악 유형이 좀 많이 평이하게 출제가 돼서 중위권 학생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일부 지문의 경우에는 어휘가 조금 어려웠지만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의 어휘는 좀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장이 있더라도 명확하게 주제를 전달하는 그런 지문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제가 드러나는 그런 문장은 좀 평이한 어휘로 서술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글의 구조가 좀 쉽게 파악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논리 구조가 좀 단순했다 이런 말이고요. 또 좀 소재가 약간 난해질라 그래도 난해하다고 볼 수도 있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주제와 관련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진술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 난도를 기준으로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이번 시험이 조금은 쉽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과도하게 쉬운 난이도라고는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올 9월 모평과 수능의 난이도는 6월 모평보다는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가 좀 평이하면 하나가 조금 어렵게 나오고 그 중간에 난이도를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보 같은 경우에는 지문 소재의 난이도는 뭐 육모하고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지문의 문장 구조나 논리 구조는 조금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지 구성에 있어서 지문의 핵심 내용을 활용한 선지를 다수 구성하여서 난이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살펴보면 중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이번 6월 모평을 기준으로 준비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 모의평가나 수능 영어 영역 문항을 기준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월 모의평가와 작년 수능 영어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변별력을 가진 그런 문항이 좀 많았고 지문의 논리 구조가 조금 복잡하고 그리고 글의 핵심 내용과 관련된 오답 선택지가 사용이 되어 가지고 조금 본인의 그런 그 영어 능력보다 조금은 위에 조금은 높은 그런 문제를 계속 학습함으로써 본인의 이제 영어 레벨을 이제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모의 평가 영어 문항이 굉장히 좋은 그런 교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제 같은 경우에는 좀 평이한 어휘로 이제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이 좀 우리가 학교 수업 시간에 정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주제를 전달하니까 주제를 파악이 좀 쉬우니까 우리가 그 지문에서 주제를 파악하는 연습을 할 때 되게 활용하기 좋은 지문이었고 글의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지문의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거 요거 연습하기에 되게 적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좀 그 평이한 선택지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수능 선택지 구성의 원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단순하고 쉬운 어휘로 되어 있지만 수능 그 선택지 구성의 원리를 조금씩 이렇게 느껴보기에는 좀 좋은 교재 표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영어 영역 학습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어휘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휘가 어느 정도 외우면 어휘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꾸준히 암기하면 3등급 정도는 좀 쉽게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휘 꾸준히 암기하고 수업 시간에 영어 독해 계속 꾸준히 하고 본인도 매일매일 독해를 어느 정도 해나가면 그 3등급 정도는 받을 수 있고요. 2등급을 받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그냥 단순히 독해하고 답을 찾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글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하면 2등급에 도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종 1등급을 도달하려면 선택지에 대한 논리적 분석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어떤 문제를 풀고 나서 예를 들어 3번이 정답이면 1, 2, 4, 5가 왜 정답이 아닌지를 글의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설명하는 연습을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그 말로 해도 되고 아니면 선택지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메모 형식으로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4, 5가 왜 정답이 안 되는지 그리고 3번이 왜 정답이 되는지를 글에 있는 그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을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 1등급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거는 단어장 만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고요. 쌤도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단어장을 꾸준히 만들면서 3등급을 못 맞는 아이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꾸준하게 단어를 암기하기 때문에 어, 3등급 정도를 기본으로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단어장을 만들기 어려우면 단어책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단어책을 활용할 때는 무조건 여러 번 봐야만 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수차례 완독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어떤 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에 무조건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주 간격으로 단어책을 끝까지 보고 모르는 단어를 체크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는 단어만 보면 되는 거죠. 모르는 단어 중에 그동안 또 그 단어책을 보는 기간 중에 또 영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중에 외웠던 단어가 또 나오면 그 체크됐던 것도 지우면서
자신의 어휘 능력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여름 방학 때부터는 일주 간격, 그러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단어책을 완독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모르는 단어를 체크하는 거죠. 이거를 시험 치기 전날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의 단어책을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완독하면서 단어를 암기하고 이제 자기의 단어를 이제 점검하는 거죠. 듣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듣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영어 듣기에서 틀리는 경우가 많고요. 영어 듣기에서 몇 개를 틀려버리면 등급이 하나 내려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듣기를 할 때 이어폰으로 영어 듣기 훈련하는 것은 좀 지양하면 좋습니다. 그 별로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실제 시험장에서는 잡음도 들릴 수도 있고 옆에 있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좀 이래 혼란을 주는 그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집에서 스피커를 활용해서 하는 게 좋고 약간의 소란스러운 환경에서 듣는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1, 2등급의 학생들도 듣기 영역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등급이 잘 나오는 학생일수록 시험장에서 조금 떠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험을 잘 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영어 듣기 바로 시작했을 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1번에서 좀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항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연습을 할 필요가 있고 상위권 학생들 중에 듣기 문제를 풀면서 읽기 문제 풀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는 본인의 스타일입니다. 이런 게 또 자기한테 맞는 학생들은 해도 되고 안 맞는 학생들은 그냥 듣기에 집중하는 게 좋은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듣기를 하면서 읽기 문제를 풀 때 읽기 문제가 잘 읽힐 수도 있지만 그 해의 수능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내가 맨날 푸는 그런 실용문이나 주제나 또 심경이나 목적 이런 문제가 조금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란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마인드 컨트롤 방법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듣기가 끝날 때까지 나는 무조건 대입학까지 무조건 푼다. 혹은 나는 실용문을 무조건 다 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이 듣기가 끝이 났는데 실용문까지 다 못 풀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때부터 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듣기를 하면서 읽기를 볼 때도 읽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에는 나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되겠다. 그런 거를 항상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지 내용을 무조건 파악하고 먼저 파악하고 듣기에 들어가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3개년 수능과 육모, 구모 듣기 대본 읽고 패턴 및 그런 어휘는 반드시 암기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법 같은 경우에는요, 5개년 기출 어법 문항을 반복적으로 풀이하고 복습하면 그 웬만하면 수능에 나오는 어법은 다 익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법 문항 풀이할 때는 반드시 지문 내용을 이해하면서 독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모 같은 경우에는 지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도 문법적인 어떤 지식만 가지고도 답을 찾을 수 있었지만 어법 문항이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경우에는 글을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는 당장 내일 시험을 쳐도 단어는 계속 그냥 평소에 하듯이 계속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쉬운 단어도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읽기 영역이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읽기 영역을 어떻게 공부하냐면 글의 주제도 여러분들 꼭 파악을 해야 되고요. 글의 흐름의 논리적인 전개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주제를 파악하고 글이 어떤 형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논리를 어떤 식으로 펼치는지 파악을 하고 마지막으로 선택지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선택지 구성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선택지 구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문에서 단순히 언급된 단어, 로 선택지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주제를 파악하면요. 중심 내용과 관련 없지만 반복되는 단순히 언급되는 단어로 선택지를 구성하면 이 정도는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문의 핵심 키워드하고 관련이 있으면서 일부분이 관련 없는 내용을 다루는 경우에는 조금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문의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지를 분석하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영어 영의 학습법은 하루에 너무 많은 지문을 푸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6개에서 8개 지문 정도, 이 정도가 적당하고, 이게 너무 많다 싶으면요, 한 4개에서 6개 정도를 해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1분 30초 안에, 그러니까 한 문제당입니다. 한 문제당. 자, 한 문제당 1분 30초 안에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 정리를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지문 내용을 단순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능 지문 내용이 되게 복잡하죠. 복잡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선택지를 보면 이제 선택지 판별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문 내용을 단순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읽어보면서 어떤 글의 논리적인 구조도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처음에 주제가 나왔고 그 예시로 뭐가 나왔고 또 예시로 두 번째 예시로 뭐가 나왔고 또 이 예시와 관련되는 또 다른 내용이 진술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구조, 논리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 내용, 핵심 문장을 파악하고 간단한 요지도 한번 작성해 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선택지 분석. 그러니까 왜 답이고 왜 답이 아닌지를 우리 그 문제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는 그런 연습이 꼭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영어 지문을 읽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영어 지문 읽을 때는 글 초반에 굉장히 세밀하게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글의 핵심 소재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글 초반에 잘 읽으면 글 초반에 주제가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글 초반에 주제문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지문은 잘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글 초반을 잘 읽으면 글의 핵심 소재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에 제시한 시그널 월즈를 체크하면서 글의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시그널 월즈가 뭐냐면 글의 구조를 나타내 주는 단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for example이 나오면 이제 예시가 나오고 뭐 by contrast가 나오면 이제 대조의 형태를 가진 글이고 그 다음에 cause라는 단어 있죠. 유발하다. 이 cause가 나오면 원인과 결과를 나타낸다. 뭐 이런 시그널 월즈를 체크하면서 글의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general information이죠. 일반적인 진술하고 일반적인 정보와 specific information, 세부적 정보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대의 파악 유형을 풀 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세부적인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정보, 여기서 보통 주제나 요지나 그런 제목이 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general information과 specific information을 구분할 수 있는 거,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핵심 소재와 글의 구조를 활용해서 그 글의 주제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명심할 거는 요즘에는 앞부분에 명시적으로 주제문이 드러나는 지문은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지문은 기본적으로 앞부분만 읽고 답을 찾는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시로 우리 그 요번 육모에서 이제 그 제목 지문 있습니다. 제목 찾기. 그 지문 한번 보면 지문이 조금 쉽긴 했지만 연습하기에 되게 좋은 지문이었거든요. 보면 초반에 before the 1950s라는 어구가 딱 나와버리죠. 1950년대 전에라고 합니다. 근데 글 중반에 보면 이런 단어가 딱 보입니다. From the mid 1950s onwards라는 거 있죠. 1950년 중반부터 그 이후로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시그널 월즈입니다. 뭘 나타내고 있죠?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 전에는 어떠했는데 1950년대 후에는 어떻게 변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글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해놨죠. 읽어보면 이 여행이라는 것은 very much an industry, 어떤 산업이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산업이죠? Which was fragmented, 어떤 그 분열된, 그죠? 분화되어 있는 그런 산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 전에는 이 여행 산업이라는 것이 뭐였습니까? 굉장히 좀 fragmented, 그러니까 분화되어 있는 산업이었다라는 거죠. 그 또 뭐랍니까? 이런 호텔과 transport operator, 그러니까 운송 사업체나 travel agent나 tour operator, 이 사람들이 모두 세부적인 거죠. 이 사람들이 일하는 경향이 있었답니다. independently of each other, 서로 서로 독립적으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자, 그러면 그 우리 글 주제의 한 부분 나왔죠? 1950년대 이전에는 여행이라는 것은 분화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호텔하고 에어라인 앤 레일웨이즈, 그다음에 트래블 에이전트라 해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죠. 왜 그렇습니까? 요거는 다 어떤 정보죠? 요건 다 세부 정보죠. 자, 세부 정보는 절대로 그 주제와 관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제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을 때 이런 세부적인 정보가 나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아, 앞부분에 주제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생각하고 앞부분에 주제가 아니죠. 그 general information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general information을 한 번 더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주제가 나온 건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도 보면 1950년대부터 그 이후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쭉 보니까 넷째 줄에 보니까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 for example이 보이죠? 그게 뭡니까? 요 문장부터는 이제 예시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호텔이라고 해서 세부적인 정보가 나오고 쭉 보니까 transport operator 나오고 뭐 에어라인 비즈니스도 나오고 에어라인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요때부터는 전부 다 뭡니까? 세부적인 정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정보, general information 어디 나옵니까? 호텔스 앞에 문장이 general information, 주제와 관련이 되는 그런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 호텔스 앞에 general statement를 보면 어떤 산업 그런 업자들이죠. 투어 오퍼레이터들의 성장은 이 그 어떤 본질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의 어떤 그 산업의 본질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from A to B죠. A에서부터 B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본질적으로 개별적인 산업 활동들을 뭘로 바꿉니까? 더 통합된 활동들로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제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글은 어떤 구조죠? 1950년도를 기준으로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여행업이라는 것이 분화된 산업이었다. 하지만 1950년대부터 그 이후로는 여행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통합된 그런 산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글의 구조가 나왔고, 이제 글의 주제도 파악이 됐죠. 자, 그럼 선택지로 가는 겁니다. 1번에 The bright and dark sides of collapsing tour resources 돼 있는데 또 붕괴하는 여행 자원들 캔데 뭐 이런 내용 전혀 관련 없죠. 뭔가 여행과 관련되는 그런 자원 같은 것들이 collapsing 뭔가 붕괴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separate 별개의 것 별개에서 어디랍니까? combined 결합된 거죠. 요걸 관련되죠. 우리 1950년대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분화되어 있는 산업이었다가 1950년대 이후에는 통합된 걸로 했죠. 별개의 것으로 있다가 이제는 통합된 걸로 왔다라는 겁니다. Changes in the tourism business. 여행 산업에서의 변화.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번에 보면 reduce the roles of tour operator in the tourism industry. 어, 투어 오퍼레이터들의 어떤 감소한 역할들 이런 내용 전혀 아니죠. 4번에 보면 integrations 어떤 통합의 failure 실패인데 통합의 실패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어, 이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런 내용도 전혀 아니죠. 5번에 new challenges 새로운 도전들입니다. facing service providers in modern tourism 현대 여행업에 있어서 어떤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을 마주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challenges 어떤 도전들 그랬는데 뭐 도전들 어려운 점들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거는 꼭 기억합시다. 뭐냐면 여러분들 단어는 기본입니다. 단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단어를 반복적으로 암기하는 거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어 문장을 문장 단위로 번역하는 거 그것만 해놓고 여러분들이 점수가 오르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영어 문장 번역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영어 글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꼭 필요하고요. 영어 구조를 파악하고 주제까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되어야 영어 글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하위권 그 관련 없이 영어 듣기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영어 듣기가 틀려버리면 등급이 하나 내려간다 보면 됩니다. 그 더 중요한 거 그리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문학을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너무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은 여러분한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만 너무 많이 풀게 되면 분석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유형별로 몰아서 학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2주 동안은 나는 빈칸 문제만 풀겠다. 그 다음 2주 동안은 나는 순서만 풀겠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유형을 몰아서 보게 되면 그 유형에 대해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가 생길 수 있고, 그 유형에 맞는 지문의 어떤 특징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그 출제 경향과 학습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6월이고 7월, 8월, 9월, 10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동안 특히 여름방학 중요하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공부해가지고 영어 영역에서, 영어 영역은 여러분들 하루 며칠 열심히 공부한다고 성적이 확 오르지 않습니다. 꾸준히 그게 쌓여야 되기 때문에, 특히 단어가 그렇죠. 계속 봐야 됩니다. 시험 치기 전날까지 봐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항상 감을 유지하고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작성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수능에서 좋은 성적 얻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